진짜 찐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랑이 진짜 찐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이상한 변호사 10화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10화의 주제는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과연 진짜 찐사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적장애를 이용한 남성의 잘못된 사랑인지, 이것을 다루는 주제인데요.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게 진짜 찐사랑이라면 드라마 속에서 찐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굉장히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냥 아름답게만 그려냈을 경우에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가지고 보시는 입장에서 불편하지는 않을까?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리뷰해 드릴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영상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입에서부터요, 아주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요, 긴급 체포를 하고 있죠. 거기다 대고 우영우 변호사가 영장이 없는 체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자를 변호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엄청 큰 다툼이 일어나는 걸 직접적으로 목격하기도 하고, 긴급하게 체포를 하고 있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을 가령 목격했다고 해봅시다. 과연 양나래 변호사는 우영우 변호사처럼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저희가 변호사인데요? 하고 개입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무섭기도 해요. 목격한 이 상황이 상황의 단면이기 때문에 내가 상황 전체를 잘 이해하고 개입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이 사건에 개입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내가 개입하는 걸 원할까? 합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걸까? 너무 법률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처럼 행동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이면 강간이지, 준강간은 뭐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은요, 형법 제29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강간한 자는, 그러니까 강간의 죄를 묻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유사강간은 뭘까요? 유사강간은요, 형법 제297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이 동일하게 있지만 성기와 성기의 삽입이 아니고 성기에 다른 것을 삽입하거나 혹은 성기가 아닌 다른 곳에 성기를 넣음으로써 강간을 하는 것, 그거를 유사강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준강간은 무엇이냐? 잠에 들었거나 혹은 약에 취하게 만들어서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든 다음에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준강간으로 되는 것이죠. 강간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세부적인 행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와, 어디서 이렇게 골치 아픈 사건을 달고 왔대? 이래서 어디 가서 변호사인 거 티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경력이 많은 변호사님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당연히 정의로운 마음에 앞서고 싶지만 또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될까, 이게 일종의 직업병이거든요. 어디 가서 변호사인 거 티내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 부분을 정명석 변호사님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것은 강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요, 채팅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만약에 채팅창 다 나갔으면 포렌식 무조건 법원에서 다 하는 건가요? 채팅은요,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님이 앞에 얘기했듯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불간의 그 긴밀한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런 마음 먹고 진짜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성범죄가 정말로 있었더라면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전후 사정에서 성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이 채팅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해자는 정말 성범죄를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있은 이후에 그 남자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에게 원망을 한다든지 혹은 거리를 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정황상 나는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문자 혹은 통화 녹음은 자주 사용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부 다 이거 다 날라갔으면 포렌식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 이루어지면 포렌식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다 해주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포렌식을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압수하거나 혹은 임의 제출을 통해서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삭제한 기록까지도 모두 확보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민사사건, 가사사건의 경우에서는요,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범죄를 밝히는 사건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법률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로 핸드폰을 제출하게 해서 포렌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우영우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말 진짜 찐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소연 변호사가 검사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과 이제 교제를 했고 그 사람 카드로 돈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합의를 해서 끝났을 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정황을 설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고 이런 게 피고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도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큰 주제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찐사랑인가 혹은 남자가 이걸 이용한 가짜 사랑인가 이게 주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도 내가 자폐인인데 진짜 찐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랑이 진짜 찐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걸 마냥 찐사랑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황상 어떤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어떠한 형태의 사랑을 했는가 이런 것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 사실이라고 주장한 성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던 대화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관계를 쌓고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드라마 속에서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선고하고 찐사랑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극 중에서의 우영우 변호사는 찐사랑이라고 아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